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나라와 호남 지역 선교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해보는 시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를 희생과 헌신으로 세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요. 나아가 초대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을 되새겨보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침체돼가는 시기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의 발전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합니다. 자, 이 시간 담당해 주시는 광주 신성교회 장세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은 우리 애청자들이 처음 나가고 좋더라고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소하고 몰랐던 우리 선교 역사에 대해서 배워간다라는 분들의 격려 문자가 참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선교 역사를 돌아볼 텐데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우리나라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님 그 이전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일단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님은 많이들 알고 계셨고 또 순교에 의해 세워진 소래교회 이야기도 듣게 됐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제 공식으로 입국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귀칠라프 목사님과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동스러운 그런 일화들도 몇 개 있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광주 전남 교회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선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공식적인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조선 땅에 행하신 일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땅에 행하신 일 하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땅을 사랑하셨다라는 게 벌써 목사님 말씀에서 느껴지는데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전에 또 다른 일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1882년에 한국과 미국이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의 조미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되어집니다. 예. 이때 이제 미국의 초대 공사로 루시우스 푸트라고 하는 공사가 서울에 이제 주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근대 한미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조선은 서양 종교로 여겨진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 썩 달가워하지는 그랬어요.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한미 수호 조약 이제 조미 되어지죠. 그때는 조선이니까 조미 수호 조약을 계기로 해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최초로 사실은 미국 장로교에서 헤론을 지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에 선교하러 갔던 알렌이 중국 선교에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본국으로 귀국해야겠다 하다가 1884년 9월에 미 공사관의 의사의 자격으로 제물포항을 입국해서 조선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예. 이제 199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왔으니까 1년 전이죠. 사실 이 알렌의 입국이 조선 땅에 복음을 뿌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사 시간에 기억하기로는 1884년이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갑신정변이 있었을 때 전국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그 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1884년 12월 4일에 우정국의 낙성식을 알리는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와 개화파가 이제 정변을 일으키죠. 예. 이제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군대와 개화당의 힘을 빌려서 이제 수구파를 제거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 과정에서 당시 수구 세력의 우두머리로 뽑히는 이제 민영익이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한의사들이 치료를 하게 되어지는데 치료가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예. 독일인 밀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사관의 의사로 있었던 알렌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알렌 선교사가 이제 서양 의술로 3개월 만에 이 민영익을 치료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네. 알렌은 이제 민영익을 치료한 후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한 천국의 군인들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알렌이 조선의 조정에 신임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럴만도 하죠. 예. 네. 민비도 이제 이 알렌에게 감사를 표했고
조정에서는 곧바로 고종의 시의로 임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85년 이른봄에 조선은 알렌에게 병원 허가를 해줍니다. 그 광해원이었죠. 네, 그게 예. 이제 광해원이 되어지죠. 예.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중원, 바뀌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병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1904년에 미국의 사업가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건물이 세워져서 지금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예. 되어집니다. 이때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도착하게 되어지고 감리교 선교사인 스크랜톤이 또 같은 해 5월 3일에 입국을 하고 예. 또 장로교 의사인 헤론이 6월에 도착하면서 이제 한국 복음의 역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한국 복음의 역사는 그야말로 의료 선교로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역으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신정변이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알렌 선교사를 공사관 의사로 먼저 입국시킨 거고 또 결국 이게 이제 더욱 복음이 조선 땅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밑거름을 디딤돌을 놔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 알론 선교사의 일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렌 선교사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일화들을 몇 개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알렌 선교사님은 왕실과 교제를 참 잘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테니스와 같은 그 정구를 당시에 이제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고종 황제가 이 운동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나라 양반 문화 때문에 사실 운동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서양 선교사들에게 참 그렇게 힘든 일은 종들에게 시키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절대 뛰는 일 없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뛰어. 테니스나 정구가 정말 힘들잖아요. 전신을 다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목사님도 테니스를 아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냥 합니다. 그죠. 임금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럴까 아인 시키면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다른 일환도 있습니까? 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이겠죠. 초창기 한국 교회에는 이제 남녀 구분이 이렇게 뚜렷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같은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가 구별해서 그렇게 앉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자료에 보면 예배당 한가운데 이제 천막을 쳐놓기도 하고 하면서 한쪽은 남자가 한쪽은 여자가 앉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듣기도 했는데 알렌 선교사가 교인들을 구분을 하면서 구별해서 앉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있죠. 남녀 7세 부동산이니까 한국에서 그렇죠. 문화 따라가야 되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여러분 수컷은 오른쪽에 암컷은 왼쪽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선 기사님이 잘 모르니까 잠깐 남성분 이쪽, 여성분 이쪽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가끔은 반말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서양 선교사님들이 뭐 한국말을 잘 모르니 그런 실수담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두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분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함께 제물포에 들어온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당시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조선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미국 북감리교 해외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 파송을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더 먼저 사실은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기로 하고 1884년 10월에 의료 선교사로 임명을 하고 12월 4일에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안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스크랜턴의 부인인 스크랜턴 여사는 한국에 이제 여성 같이 부부가 왔는데 이제 같은 여성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최초의 여성 선교사가 되었고 이게 이제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웠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당초에
조선 땅보다는 일본 땅의 선교를 자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선교부에서는 조선의 선교가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감리교 선교사인 선교부의 에커만의 권유로 인해서 2개월 만에 고민 끝에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를 앞두고 1884년, 그러니까 입국이 1885년이니까 84년 12월 17일 날 약혼자 엘라 다찌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펜젤러 부부는 한국 선교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먼저 임명된 스크랜톤 가족들과 만나서 이제 같이 함께 선교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예, 한국 선교 준비를 그때부터 준비하는군요. 예. 1885년 2월 3일 날 드디어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톤 가족이 아라비코에 탑승을 해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일본 요코하마로 출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제 23일간의 긴 여정 끝에 1885년 2월 26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을 한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톤 가족이 한국 선교를 앞에 두고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85년 3월 23일 아펜젤러 부부는 증기선 나고야마루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제물포, 인천. 지금의 인천이죠. 여기를 향하게 되어지죠. 중간에 3월 31일 날 작은 증기선인 세이료마루로 갈아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의 다이어리에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둔의 나라를 향해 세이료마루에 승선하다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예. 당시에 조선 땅을 향해서 은둔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 아펜젤러 부부가 상당히 갈등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은둔의 나라라고 표현을 할 정도면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땅으로 오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참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3월 30일 3월 마지막 날에 일본에서 출발했으니까 4월 1일 뭐 바로 한국으로 오게 된 건가요? 네, 4월 1일 밤에 12시 30분에 이제 한국 땅에 오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 정박지는 부산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예.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기록도 있는데, 부산의 첫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붕의 조선의 지붕하고 진흙 색깔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집을 찾기가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부산을 거쳐서 4월 3일 날 드디어 이제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4월 제물포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4월 3일 날 제물포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높은 파도로 배멀미를 한참 고생을 하다가 4월 5일 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왔던 부활절 오후가 되어지는데, 그날 아펜젤러 부부는 드디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예. 독신으로 왔던 언더우드는 아무래도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펜젤러는 그의 아내를 챙겨야 하고, 또 당시에 아펜젤러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했습니다. 예. 제물포까지는 왔는데 4월 10일 5일이 지나서 여전히 정세가 불안해서 서울에 오면 신변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언더우드는 아무래도 혼자의 몸이니까 먼저 서울에 입성을 해가지고 왔지만,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네. 선교사님은 부인과 뱃속의 아이가 너무도 걱정되어서 일단 서두르지 않고 다시 한 번을 후퇴하기 위해서 일본 나가사키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아펜젤러 부부가 이제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제 목사 선교사보다는 의료 선교사를 먼저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깨닫고, 이제 자신하고 먼저 미국에서 같이 왔던 스크랜톤 이 부부를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일본에 잠시 머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서구 사람들의 당시의 인식은 한국인은 굉장히 게으르고 무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남자는 정자에서 쉬고 있고 여자들은 열심히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이 먹여 살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펜젤러는 일반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선보다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력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저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땅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그 잠재력을 보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때마침 이제 마침 가 있던 스크랜턴으로부터 한국 정세가 조금 안정되었으니까 돌아와도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는 드디어 이제 1885년 6월 16일 날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턴 이제 다 나머지 가족들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교 의사 선교사로 처음에 이제 임명이 되어졌던 헤론 부부가 함께 나가사키를 출발을 해서 6월 20일 날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러는 서울로 당장에 올라와 가지고 서울 정동에 기반을 잡고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에 이제 힘을 펼쳐가기 시작을 하죠. 스크랜턴에 특히 이제 스크랜턴의 의료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중원에서 함께 따라왔던 2명의 한국인 동역자들이 의사가 되기를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겸나와 고영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펜젤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배제 학당의 처음 시작이 되어집니다. 씨앗이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 고종이 선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고는 이것을 너무도 어질게 생각하고 스크랜턴 대부인의 학교에는 이 이화 학당이라고 하는 또 아펜젤러 학교에는 배제 학당이라고 하는 또 스크랜턴의 병원에는 시병원이라고 하는 현판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위시해서 서재필, 주시경, 나도양, 김소열 등을 배출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1887년 9월 말에는 예배 처소의 하나로 아담한 가옥을 하나 매입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선교 사역에 결실이 되어지는 이 정동교회를 정동교회 모태라고 하는 베델 예배당이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에 이제 남녀가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남녀를 구분을 했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배 침몰로 인해서 44살의 젊은 나이로 순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서울을 중심으로 당시에 선교를 했지만 군산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념관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군요. 거기서 그 앞바다에서 순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보면서 더 감동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 결혼을 하고 18년 한국에 와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해서 17년을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부부와 사랑과 희생은 아펜젤러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미국에 있던 사남매가 아버지를 차가운 물속에 수장시킨 그 한국 땅을 다시 섬기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1920년 그때가 이제 한참 일제 강점기 시대인데 이때 내한을 해가지고 1940년까지 항일운동을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항일운동을 했던 역사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또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6.25 전쟁 때 다시 귀국을 해서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을 돌보는 아낌없는 사랑을 이어서 전했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한국 땅에서 수장돼가지고 이렇게 죽는 아픔을 겪었는데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펜젤러였다면 한국 땅에 못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혼이고 아이를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지금 뭐 저희들의 완전 신앙 선배인데 잘 닮아간 것 같네요. 네네. 배제학당, 정동교회까지 정말 현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틀을 다 잡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께서 한국 땅을 정말 사랑하시고 헌신하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다음 시간엔 그러면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땅에 은혜의 발자취를 걸으셨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광주 전남 중심으로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벌써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우리는 이런 선교사님들과 이 기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성교회 장세호 목사님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했고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